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와 개혁으로 국정 운영의 무게추를 옮겼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청와대 의원 전원 초청 오찬에서 화기애애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좀 대북 관련 메시지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경제 쪽에 중심을 두었거든요. 소장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번에 북측이 유감을 표명을 했다 하지만은 그 표현하는 방식이 삼자적 입장에서 한국의 병사에게 벌어진 불행한 일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했지, 본인들이 이 DMZ 질의 도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했다라는 사과는 안 했습니다. 네. 또 황병서가 북에 돌아가서 평양에서 한 이야기는 남측이 근거 없이 일을 꾸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이 앞으로 지금 이 공동 보도문이죠. 합의문이 아니고. 네. 공동 보도문에 나와 있는 각종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당국자 회담, 또 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 또 남북 민간 교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보면서 정리해 가야지, 이 부분에서 너무 앞서가서 네. 마치 북의 사과를 받아냈고 남북 간의 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열려간다, 이렇게 해석했다가는 나중에 부담스러운 일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측면에서 여야 공이 점수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측면 정도에서 더 이상 오버하지 않고 북측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화제를 다시 북한의 위기 도발 이전에 있었던 개혁 과제 네. 등으로 옮긴 걸로 보입니다.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군대는 총력전, 그리고 회담은 체력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네. 남북이 해석전에 돌입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입으로는 아주 궁색한 변명들을 막 늘어놓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준 전진 상태 해제하고 약속했었던 바대로 원상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다음 스텝과 관련해서 남북 당사자간 회담 이제 언제쯤 열리느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약속했던 대로 가느냐, 네.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자기 코너로 돌아갈 때 두 손 바짝 들고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권투 선수처럼 들어가 본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인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은 해석전에 집중하지만 당장 9월부터는 외교전이에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둘씩 잘 풀려나가게 된다면 여러 회담과 이벤트 등의 이제 사건들이 쭉쭉쭉 열리게 될 거고요. 구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 분단 이후에 최대 역사적인 외교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북의 지도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초청은 했다고는 하는데 안 가죠. 네. 서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시진핑 옆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받는다.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10월에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미회담.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몰려 있었던 외교 무대에서 조금 돌파구들이 열어나가면, 네. 대통령 전반기 때도 국내 내치 문제에서 거의 F확정 직전까지 가고 있었다가도 한 바퀴 이게 돌고 오시면 조금씩 올라가고 국정동력 회복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줄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정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 문제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내가 좀 하자고 그랬던 그런 노동개혁. 법안들 네.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내 열병식을 어제 하신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아마 앞으로 쭉쭉 본인 중심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정을 끌고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이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가,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30여 개국 정상이 오는데
그 정상들이 우리가 흔히 서방이라 부르거나 우리의 우방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에서 정상이 가는 것은 박 대통령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중국과의 경제적인 현실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예. 통일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면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 또 나머지 우방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엮어갈 건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이 진보 네. 또 좌파, 중도 이런 어떤 지지들이 대통령 지지에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이런 행보들 또 북한의 사과에 대한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뭐 이 잘할 것이냐 하는 기대감에서는 50%도 훨씬 넘긴 그렇죠.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근데 남은 어떤 국내의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임금 피켓제가 본질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임금 피켓제보다는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성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 가는데 노동단체 또 야권 이런 쪽에서 이 과연 전체 이 수혜 대상인 비정규직들과의 네. 관계 속에서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대표성의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국 또한 뭐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외치를 통해서 얻은 어떤 그 이 동력을 가지고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개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절반을 넘긴 상태에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뭐 여당부터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9월, 10월 외부에서 네. 외치를 통한 어떤 이 지지도 상승 효과를 가지고 과연 국내 개혁 문제에서 여야당을 네. 제대로 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다. 쉽지는 않지만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왜 중국 그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고 예. 개정식에 가는 것이 큰 사건이냐고 얘기하는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뭐 유엔 창립의 날 이런 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날을 무슨 저 국경일처럼 지켰던 나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해서 그렇죠. 도와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제가 잘 모르는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른바 30년대 항일운동을 할 때 동만주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경우에요. 주로 이제 그 당시에 30년대부터는 그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이제 강력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코민테른 지시에 의해서 한 나라에서는 당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밑으로 다 들어가서 조선인 그 항일 투사들도 같이 싸우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같은 당의 같은 군대에 당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그래서, 사람이든 예, 북한 뭐 이런,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해방이 되고 북한이 먼저 이제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국공 내전 중에 중국 공산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합니다. 인적으로, 물적으로, 뭐 식량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서 북한 공산당이 네. 49년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중국이 이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당, 같은 군대 같이 싸웠던 그런 국가 간의 관계라서 이 약간은 둘이 뭐 같은 형제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천안문 성루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49년도 10월 달에 그러니까 중국 인민공화국을 이제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66년도에 그 나는 건재하다 이러면서 마오쩌둥이 네.毛泽동이 100만 홍위병을 사열하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천안문 사건의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한테 대단히 의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군의 그런데 사열을 받는다. 그거를 보면요. 제가 볼 땐 북한에서는 이거 보도 못합니다.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유엔 창립의 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로서는요. 미국 독립기념일에 우리 못 가고 김정은만 가가지고요. 거기서 미국 군대 사열받는 상황과 똑같이 역지사지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최용의 노동당 비서만 참석한 것이 북중 관계의 현 주소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전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북한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고립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관계 팽팽하게 가고 서로 교류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은 주도권은 완전히 남쪽이었다. 남북관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쥐고 전체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전에서도 쥐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점이다. 이거는 이번 일 때문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보다 자신 있게 아마 대북 제안 그다음에 외교전들을 펼쳐나갈 걸로 보는데 제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거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저 소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이 이렇게 얹어주나 이런 네, 생각뿐만이 네.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실리 저도 외교 저도 이야기 좀 네, 할게요. 아니 그 말이 뭐냐면 네. 야당으로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과거에 우리가 이쪽에서 뭔가 좀 점수를 땄던 대북 관련해서 점수를 땄잖아요. 네, 이념치 네. 민주연합 쪽 야당 쪽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바뀌었다. 때문에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네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를 공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였다가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의 애물단지가 되고 중국 공산당이 거대한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중국에 대한 환상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깨지겠습니다만은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네. 남전쟁에 한반도에 침략을 해서 1950년 10월 25일 날 230명을 투입해서 휴전될 230만 때까지 명. 3년 동안 네. 230만 명이 투입돼서 20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낳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1958년까지 30만 명 이상이 주둔해 있었어요, 북한에. 그리고 6.25 정전협정에서 당사자는 북한 이 군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군 사령관, 인민해방군 사령관 팽덕회, 네. 그리고 이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한국은 거기 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가장 최근에 정규 전쟁을 한국과 벌인 당사자입니다. 저는 한국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요, 소련이 무너져서 소련이 경제를 통제하는 데 실패해서 무너져서 결국은 이 소련 제국주의가 붕괴되니까 그 속에서 동구권이 해방된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우리하고 아무리 가깝더라도 중국 사람은 외교에서 실용과 또 이 실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이번에 9월 3일 행사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군사 굴기지만은 항일 그게 끝나게 되면 그 나머지는 10월 10일 쌍십절과 북한 노동당 기념일에는까지는 무슨 행사를 하는가 하면요,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던 즉 반미적인 어떤 기념을 갖다가 이 북한에 고위 인사를 보내고 예. 하고 38선이라는 CCTV 드라마가 36부작으로 부작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중국이 그 한반도 전쟁에 도와서. 개입해서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나라들을 필요했다. 중국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게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가치가 있죠. 그 온 나라들 30개국 명단을 한번 보세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네네. 아프리카, 중남미 없죠. 말고 서방은 네네네. 우리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고 기왕에 박 대통령이 저는 가셨으면 그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북한하고 이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가니까 결국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도움과 압박이 없이 과연 이번에 위기에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이번에 가서 실리를 어차피 지금 명분은 좀 훼손하더라도 실리를 택해서 중국을 갔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가져야 될까요, 박 대통령이? 자, 그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국을 보고 우린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줬습니다.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들어갔죠. 중국하고 FTA 해줬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열병식까지 갔습니다. 우리하고 총칼을 마주 겨누고 싸웠던 그 나라의 열병식에 대통령이 간 거예요. 서방이 그러면 왜 중국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아베라든지 뭐 영국의 이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갔겠습니까?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적 부분에 네. 대해 서방이 거기에 가서 사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안 거부감이 가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줬으니까요. 박 대통령은 중국 보고 북한이 핵 폐기와 미사일 폐기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육자 회담에 넣도록 압력을 넣어달라. 실질적으로 중국은 자신들은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북한과 짜고 치는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북한이 적당하게 미국을 협박하고 한국을 협박하는 부분이 중국으로 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중국이 사실은 식량과 연료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체제를 지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다리나 도로를 이 조중 국경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무역량을 넓혀줘서 네. 북한의 경제가 미미하나마 1%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이 마치 북한은 통제를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오리발을 내밀지 말고요. 확실하게 북한을 통제해서 육자회담 그리고 핵 폐기 노선에 북한이 나오도록 또 남한과 문제만큼은 꼭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남측과 네. 어떤 도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해야죠. 그러니까 뭐 저는 황 소장님의 기본 인식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론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패하는 거죠. 뭐 그거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무슨 의리 관계가 어디 있어요? 국제 관계에서.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AIIB 네네. 뭐라든지 이번에 가는 문제라든지 중국과 다 들어줬다. 사실 우리한테 이익되니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일정한 눈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미국한테 적당한 뭐 핑계를 둘러대기도 하면서 여기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요. 중국한테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미국하고의 관계도 돈독해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도랑 안에 든 소인데 이게 그 장면만 보면 소가 개울에 갇혔네? 이렇게 되겠지만 이쪽 둔턱에 풀도 뜯어먹을 수 있고 이쪽 둔턱에 풀도 뜯어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소가 되면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고래 사이에 적어도 돌고래, 민첩한 돌고래 정도의 크기를 갖췄으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잘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 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 균형 감각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이 어떻게 보면 대미 관계에 너무 우리가 치우쳤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균형 감각을 회복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실제로 우리 외교 역량의 대부분은 그 미국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중동에서 무슨 저 사고 나니까 그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파슈투너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외교관이든 어디든 국정원에도 없고 외교관에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쪽에만 기울여 모든 걸 미국을 통해서 얻어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보다 그러니까 성장한 국력에 맞게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국제적인 어떤 요구에 맞게 네. 그 자율적인 면들을 좀 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미국에게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저는요. 우리가 IMF 때 사실은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맞물렸기 때문에 실제 치러야 될 대가보다 훨씬 가혹하게 IMF 이 서방 체제가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IMF 때 엄청난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됐죠. 지금 세계 경제가 중국발 위기가 오고 있고 전 세계의 그 유명 이 경제 어떤 네. 연구소라든지 또 IMF 같은 기구에서는 한국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중국의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국의 만약 위기가 한국으로 이렇게 비하가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에 지금 미들맨은 미국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럽도 어렵고 일본도 다 어렵죠. 미국이 조금 낫죠. 미국도 어렵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실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신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시진핑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진핑이 분명하게 부주석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6.25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제 생각입니다. 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결국은 이런 어떤 이 중국의 어떤 실리적인 어떤 부분, 한국과의 부분에서 그럼 지금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경제적인 실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중국이 우리 IMF나 외환금융위기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또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세주가 미국만 있을 때 그때는 또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평가할 때 네. 지나치게 현재 벌어지는 이해관계만으로 따지다가 오래된 친구들을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위기가 우리한테 왔을 때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네. 치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한 외교적 표현과 태도로 접근을 해야 네. 되더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에서 약간 좀 과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위기가 이게 마치 회복 못할 만큼의 위기, 경제 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웬만한 나라들이 일정하게 성장하게 되면 또 하나의 결절점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조정 국면인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판단하기가 좀 아직은 이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8년 외환위기, 금융위기 맞았던 게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한테 왔는데 그때 그렇다고 미국한테 따지고 뭐 그랬나요? 그러니까 서로 경제 문제는 서로가 그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중해야 된다. 동의.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중국에게도 우리도 현금 받자라고 네, 하는 네. 거에 동의. 그리고 다각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별로 다른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부 보수파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 그래서 대통령의 선택권을 너무 좁혀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우리 정부의 선택권을 너무 좁히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제가 아니, 그건 선택권을 좁히는 게 아니고 있어요. 네. 한국 내에서 10명씩을 가지 마라고 하는 쪽이 분명히 있어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심하죠. 최근에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안하무인이고 오만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박 된다. 대통령이 한국에 그런 어떤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 중국에 간다라는 게 대통령한테 힘이 되지요. 그게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막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오셨으면 네, 좋겠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